언제 세라를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는지 모르겠다. 해나가 세라의 일기장을 찍은 사진을 보여준 날이었을 수도 있고, 프레스턴 자비스가 사라진 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깨닫고 제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아무 신에게나 빌며 살 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살기 시작한 지옥 같은 그 첫 주였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한동안은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다. 세라, 나의 딸 세라가 사람을 죽인다고? 아니, 말이 안 되지. 그럴 리가 없잖아.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복도에 걸린, 학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아이의 사진들. 그 사진들을 지나치며 그 속에 있는 반짝이는 눈을 보면서 정녕 이 작고 귀한 소녀가 그런 잔혹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가 반문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몇 주간 골마 문드러진 종기처럼 자리 잡은 생각은 갑작스럽게 터져나오는 고름처럼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혐오스러웠다. 그런 생각이 날 괴롭히게 두는 내가. 하지만 다른 선택지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게 더욱더 싫었다. 내 딸을 받아줄 상담사도 교정 전문가도 법정도 없었다. 세라가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건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였다. 어쩌면 적절하고 적당한 용량의 약을 써서 아이의 능력과 기세를 꺾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연루된 모든 사람은 물론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이 빼앗길지 모르는 노릇이다.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려면 세라를 없애는 수밖에 없었다. 아이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에는 너무 힘이 강력하고 정신적으로 너무도 불안정했다. 가족과 이웃이 아무리 깊은 사랑을 보여주더라도 세라는 동네에 재앙만 가져다 줄 뿐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세라를 사회에서 배제하고 두려워하고 증오하리라는 것은 이미 지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절절히 깨우쳤다. 어쩌면 그런 운영이 세라에게도 최선일지 모른다. 그래,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속여야만 밤잠을 이룰 수 있었다. 해나에게 이런 생각을 알리면서도 차라리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한 나를 원망하기를 바랬다. 내 뺨을 때리며 어떻게 그딴 소리를 짓거릴 수 있느냐고 책망하길 바랬다. 하지만 아내는 내가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다. 분위기 있는 저녁 식사를 핑계로 아내와 외식에 나섰다. 하지만 식사 주문을 하자마자 아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뭔데 그래? 아내의 목소리엔 걱정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내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렇게 쳐다보지 마. 아내는 생각한 것보다 더 격앙된 목소리로 말한 듯 했다. 세라 관련된 일 때문에 나와서 먹자고 한 거 아니야? 또 무슨 일 생겼어?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 말에 아내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다. 근데 세라와 관련된 일이 맞잖아. 아니야?
아내의 말에 뜸을 들이며 차가운 물 반컵을 들이킨 뒤 생각했던 것을 말해주었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이 내가 주문한 알프레도 접시 위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해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식사를 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입맛이 없는 사람이었다. 마침내 입을 뗀 해나는 낮고 나직하지만 후회로 번복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말이 옳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너무 50대 50이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버렸다. 내 말 들었어? 해나가 물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입가가 자꾸 아래로 처졌다. 말문을 틀 수 없었던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타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식당에 앉아있다가 겨우 몇 입 먹을 수 있었다. 우리의 계획은 그곳에서 시작되었다. 계획 실행의 첫 단계는 이웃을 설득하는 거였다. 적어도 같은 동네에 사는 밥과 그 옆집 태미는 우리가 뭘 꾸미면 단박에 알아차릴 사람들이었으니 둘 중 한 명이라도 동참을 거절한다거나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를 증명해 보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만두기로 했다. 수없이 많은 연습을 거쳐 마침내 해나가 구워준 쿠키를 들고 밥의 집 앞에 섰다. 문을 열고 쿠키를 본 밥이 환하게 웃었으나 곧 내 눈을 마주하자 표정이 어두워졌다. 들어오세요. 할 말이 있는 얼굴이네요. 밥이 말했다. 그가 고동색 리클라이너가 있는 곳으로 날 안내했다. 집 안은 장미향이 가득했다. 마실 거 드릴까요? 이미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며 그가 물었다. 감사합니다. 거절하더라도 어차피 맥주 2병을 가지고 나오리라는 걸 알았던 내가 대답했다. 병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귀에 익은 병 따는 소리가 들리더니 밥이 다시 나타났다. 내게 맥주를 건네준 그가 한숨을 쉬며 옆에 앉았다. 그래, 뭐가 문제죠? 침을 삼켰으나 입이 너무 말라 있었다. 맥주를 한 모금 들이키고 말을 시작했다. 세라 상태가 좋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그러자 밥이 눈썹을 치켜세우며 말했다. 뭐, 암입니까? 아니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좋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세라가 또래 아이들과 다르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 아이의 존재가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한다는 것도요. 밥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한 모금 마셨다. 집사람도 나도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이젠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말을 멈추고 밥의 표정을 살폈다. 이제 말할 내용은 내가 비난받기 충분한 것이었다.
베어라는 개가 차에 치였던 사고 기억하십니까? 세라의 짓이었어요. 그런 게 가능한 애입니다. 그것보다 더 끔찍한 짓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아이 주변에선 불편해하는 것도 그 아이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느껴서 그런 거로 생각해요. 여러 일이 있었지만 원치 않으시면 굳이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일련의 사건을 겪고 나니 우리 부부는, 그때 밥이 손을 들었다. 속이 뱀의 몸뚱아리처럼 베베 꼬이는 기분이었다. 혹시 내가 군 생활이 어땠는지 이야기해줬던 적이 있던가? 순간적인 화제 전환으로 말이 나오지 않아 고개만 저었다. 난 68년도에 케산 인근에 주둔하면서 사람이 평생 볼 수 있는 어떤 피칠갑보다 더한 피칠갑을 봤어요. 그해 수천 명이 죽었지. 많은 나를 총성을 벗삼아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이면 누군가의 비명에 깨어났소. 나도 살생하지 않았다곤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을 빼앗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밥이 말끝을 흐리길래 더 말을 하지 않으려나 싶었으나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다시 입을 연 밥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그의 눈가는 과거의 기억으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폴을 처음 만난 건 훈련소였어요. 기나긴 악몽을 참고 함께 해준 유일한 동료였죠. 사륙이 시작되면서 나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없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폴을 보자 적에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향해 총을 쏘는 폴의 눈에서 희열이 보였소. 폴은 사륙을 즐겼어요. 아니, 사랑에 맞지 않았죠. 그는 적으로부터 착취하고 살인했던 경험을 마치 사냥 이야기처럼 해댔어요. 게릴라군을 하찮은 먹이 정도로 생각하며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자랑해댔고, 그런 경험담을 말할 때마다 점점 자기 만족에 사로잡혔어요. 그런 날들이 이어져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면서 그 눈빛이 디폴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날이 갈수록 더 잔혹해져 한때 내가 알던 동료는 어디론가 가고 사라져버렸어요. 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총을 쏴댔고 직접 마지막 멱을 따는 순간을 즐겼어요. 절대 내 입으론 말할 수 없는 극악 무도한 짓을 저지르는 것도 직접 봤다오. 어느 날 밤에 전출 서류가 배포되었어요. 다들 드디어 이 사륙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으나 난 무서워졌죠. 한때 소중했던 내 친구와 마주칠 수도 있는 누군가를 위한 공포였어요. 사륙이란 행위는 이제 내 인생에서 영영 사라지지만 그에겐 이제 막 시작하는 단어였으니까요. 살인은 이제 그에게 게임 같은 것이었고 폴은 그 게임을 관둘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생명은 전출을 하루 앞두고 베트남 정글 어딘가에서 일어났어요. 내 절친의 생명이었죠. 길에서 여행하던 일가족을 만났어요. 부부와 아이들이었죠. 폴의 눈엔 그저 쉽게 죽일 수 있는 순한 양떼로 보였을 겁니다. 곧바로 어깨에 저격 소총을 올리기에
내가 그의 뒤통수를 쏴버렸어요. 그게 옳았는지 반문한 적은 없으나 그를 더 빨리 처리했다면 더 많은 죄 없는 이들을 구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했어요. 밥이 병을 입으로 가져가 단숨에 비워낸 뒤 새 맥주를 가지러 부엌으로 향했다. 난 당신네 딸내미를 참 예뻐했어요. 밥이 부엌에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던 고통이 벽을 뚫고 전달되는 것 같았다. 나도 그 아이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부탁을 하러 왔건 듣고 싶지 않아요. 어떤 말은 나오지 않는 게 더 나으니까요. 허나 내가 해준 말로 답이 되었으리라고 믿어요. 확실히 그의 대답은 전달되었다. 아내도 나도 세라가 집에 온 후로 집에서 뉴스를 보지 않는다. 레드 트레일러 트럭 휴게소 사건이 나오기라도 하면 우리도 모르게 생각이 새어나갈 수 있으니 말이다. 휴게소를 쳐다보기만 해도 그날 밤 일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누가 내 머리에 총을 겨눈 상태로 사자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사자 생각을 금지당하는 기분이었다. 잠시라도 사자 생각을 떠올린다면 방아쇠를 당겨버리는 거지.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그날 밤 그 트럭 휴게소를 2번 지나갔다. 처음 지나갈 땐 뒷자리에 힘없이 널브러진 세라의 몸뚱이가 덜컹 거릴 때마다 머리를 흔들어댔고, 2번째로 지나갈 땐 차 안에 침묵과 기묘한 안도감이 가득했다. 그 휴게소는 우리가 세라를 버리고 온 곳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건물이었고, 기억이 사라진 10대 소녀가 얻어탄 차에서 내린 장소기도 했다. 세라가 다시 현관을 두드린 그날 아침은 식당의 요리사가 휴게소에서 온갖 시신을 발견한 날과 일치했다. 그건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다. 세라가 그곳에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대체 무슨 연유로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단 말인가? 누가 그 아이를 공격했나? 그래, 가능성은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적어도 보도에 따르면 폭력의 흔적이 없었단다. 게다가 누가 그 애를 공격했다면 휴게소에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전부 으깨져서 벽에 묻어 있었겠지. 정리해보면 2가지 가능성으로 좁혀진다. 세라는 그날 있었던 일에 통제력이 없었거나, 혹은 있었으나 별 신경 쓰지 않았거나, 마치 아이가 개미를 밟아 죽이는 것처럼. 어떤 가능성이 옳다고 한들 세라가 시한폭탄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나는 그 시한폭탄 옆방에 누워서 자는 거다. 아내에게 트레일러 트럭 휴게소 사건을 알려줘야 할지 말지 아직도 고민된다. 혼자 감내하자니 미칠 것 같은데 아내가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그것도 걱정이 된다. 아내는 나만큼 세라로부터 비밀 간직하는 것에 능하지 않았고,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큰 진실을 안고 있다. 하지만 세라를 옆에 두는 것에 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짓만큼 위험한 일을 해야 한다면 솔직히 나 혼자 다 안고 갈 자신이 없다. 늘 그래왔듯 해답은 오늘 아침 신문에서 드러났다. 우리 집은 신문을 구독하지 않았기에 아침 식탁에서 해나가 내게 신문을 내밀었을 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괜찮은 쿠폰이 나와서 이따가 출근해서 한번 봐봐. 살 거 목록 좀 만들게. 평소답지 않게 아내가 말했다. 세라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없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다. 알았어. 난 그만 나가볼게. 커피를 단숨에 마셔버리고 가방을 챙겼다. 아내에게 입을 맞추고 재빨리 집에서 나왔다. 더 앉아있다간 기사 내용이 궁금해서 일과 점심에 뭘 할지로 위장해 놓은 생각이 사라지고 속내가 드러날 것 같았으니까. 차로 몇 블록 떨어진 주유소로 이동했다. 출근까진 30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해나가 내게 보여주고자 한 기사를 읽을 시간은 충분했다. 아내가 쿠폰을 언급해서 그쪽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뒤적거렸으나 정작 내가 읽어야 할 진짜 내용은 제 1면에 있었다. 전문가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사망 사건들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오랜 시간 많은 이가 레드 트레일러 트럭 휴게소 사건을 기점으로 바로 어제 있었던 로버트 설리번 사건까지 최근 연달아 일어난 사망 사건에 일종의 연결점이 있으리라고 의심해왔으나 FBI가 대변인을 통해 일련의 사건들의 연결점을 찾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어제 저녁이다. 레드 트레일러 트럭 휴게소에서 발견된 8구의 시신을 포함해 지금까지 발견된 시신은 총 29로 전례 없는 엄청난 연쇄 사망 사건으로 경찰과 검시관들은 여전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토드 헐 FBI 대리인은 이렇게 말했다. 시신의 사인이 명확하다면 단일 혹은 집단 정신 이상자 소행의 가능성도 고려했을 겁니다.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망자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인근 의료시설은 원내 급작스러운 심경 변화, 행동 변화, 인지능력 변화, 시기 변화를 일으킨 환자들이 있는지 관찰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음용수나 공기를 통한 감염 전파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드 헐은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주변인들을 잘 지켜보라고 전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사건에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대중 참여입니다. 피해자 모두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신고가 없어 며칠간 방치되었다가 발견되었습니다. 나와 내 주변인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덧붙여 토드 헐은 피해자들이 이웃이나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신고되었다는 말을 전했다. 경찰은 유가족 및 지인에게 피해자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탈히 살아있던 사람들이었다. 기사를 읽는 내내 물속에 갇힌 느낌이었다. 세라는 트레일러 트럭 휴게소에서 멈춘 게 아니었고 이제 아이 능력이 미치는 반경은 3년 전보다 훨씬 넓어졌다. 로트 설리번. 내가 밥이라고 부르는 그 이웃의 집은 우리 집에서 약 16km 떨어져 있으니까. 주유소와 주차된 차에 앉아서 신문을 읽던 나는 그대로 울기 시작했다.